증권사나 이런 데에서 크레딧물을 좀 등급이 높은 채권들을 권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국채를 선호드립니다. 한국을 투자한다고 하면 저는 국채를 좀 투자하라고 말씀드려요. 뭐냐면은 앞서서 조금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또 관세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또 우리나라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실제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어떤 압력을 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예,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기준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관세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일반 관세가 모든 나라 10%고 중국에 대해서 아직 사실 뭐 물밀 협상을 해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뭐 어쨌건 지금 145%일 걸로 그대로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최근에 미국 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있어요. 만약에 요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향후 1년간에 물가가 추가적으로 한 2.9% 정도 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미국의 CPI가 2% 후반대인데 네. 거의 더블로 는다는 얘기고, 근데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단은 관세율이 분명히 이보다 더 떨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좀 뭐라 하나 좀 더 현실적인 대안 계산법은 어떤 거냐면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관세를 높게 책정하는 게 미국에서 중국이 좀 더 마켓쉐어를 더 줄이기를 바라서 그런 거잖아요. 현재 그렇죠. 수입 품목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14%인데 연구소에 따르면은 이제 그게 만약에 한 4%까지 줄어든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가 의도한 대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한 1.7% 정도는 현재 물가에서 더 약간은 더 영향을 주는 방향일 것 같다. 그런데 뭐 보면 아직 이게 또 확정적이진 않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또한 마켓쉐어만 줄어든다는 얘기를 했지 아까 물가 145%를 고정해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좀 줄어들겠지만 어쨌건 간에 일정 부분 물가에 좀 상방 프레셔는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특히 어떤 품목군에서 이제 그 물가 상승이 좀 두드러질까요? 글쎄요, 뭐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저가 품목이겠죠. 뭐 제가 이제 모든 품목을 보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본 자료에 의하면은 기본적으로 어페럴, 그러니까 우리가 의류 같은 네. 거나 그리고 컨슈머 일렉트로닉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완제품과 반제품 모두 다 글로벌 마켓쉐어의 절반을 그러니까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고, 그리고 전기차도 저 보면 놀랐는데 글로벌 전체의 반제품의 50% 이상이 중국 제품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게 미국 소비자로 그대로 넘어가면 당연히 그런 부분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은 사실 뭐 조율이 될 거라고 예상을 모두가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지금 어쨌든 초고율 관세가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글로벌 이 공급망 변화가 얼만큼 어떻게 일어날까요? 참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죠. 일단은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직진은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트럼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을 한다고 하면 글로벌 제가 봐서 확실한 리세션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 멕시코나 베트남이나 뭐 이런 나라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한 25%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신할 수가 없을 것이고, 결국 이제 첫 번째 미국의 좀 이슈는 뭐냐면은 결국은 미국 기업과 미국 소비자들이 결국 중국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일단은 과연 중국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서 빼버리고 다른 대안을 구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퀘션이고, 네. 두 번째로는 만약 구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글로벌 경제의 어떤 복잡성,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관과를 한 거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가 일정 부분 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언급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자꾸 이제 미국 입장에서 중국만 얘기하는데 사실 중국 얘기하기 전에 3월 달에 큰 이슈라기보다도 먼저 1차로 들어간 데가 어디냐면은 미국의 교역 파트너 1, 2, 3가 있죠. 멕시코, 중국, 거의 슬라이트하게 3위인 캐나다. 여기가 각각 지금 25%의 관세를 때려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사람들은 물가 얘기를 자꾸 해요. 초반에. 물가 얘기를 많이 하면, 왜냐하면은 당연히 완성품 가격에서 100불 하던 게 125불 되면 당연히 더 비싸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효과인데 그보다 더 치명적인 건 뭐냐면은 디맨드 사이드가 아니라 서플라이 사이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얘기는 이미 대충 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의 사실 1, 2, 3는 1번과 3번이 멕시코와 캐나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25%를 때렸는데, 이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그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 수출하는 제품의 60% 정도가 다 중간재입니다. 즉 뭐냐면 파이널 굿즈, 완성품이면 수입 물건 가격 비싸지니까 사는 사람 물건 뭐 이런 스토리텔링이 되지만은 문제는 60% 정도가 중간재다 보니 이거는 결국은 미국 기업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10,000불 정도에서 중간재를 가져와 갖고 여기에다가 파이널 터치해서 뭐 갈 텐데, 예를 들면 현재 미국 경제도 둔화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중간재 가격이 25% 올라갔을 때 이거를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기업들의 마진 굉장히 스퀴즈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미국 기업들 영향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면 S&P 500을 본다고 하더라도 S&P 500에 보면은 사실은 미국의 일반 GDP로 본다고 하면은 수출의 영향이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크질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S&P 500 기업으로 얘기하면 전 다른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 S&P 500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타격을 줄 거가 냐면 레베뉴, 그러니까 매출 부분 분석한다면 S&P 500 기업들의 전체를 놓고 본다면 미국의 내수가 60이고 인터내셔널이 40이에요. 40인데 문제는 한국 사람이 너무나 사랑하는 미국 IT들. 미국 IT는 이거 완전 반대편입니다. 미국 내수 40%고요. 인터내셔널 레베뉴 드리븐이 60%입니다. 그러면은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관세 전쟁이 딱 됐을 때 미국도 딱 쳤을 때 엉덩말 찍겠지만 다른 나라는 이대로 가면 우리가 뭐 그렇죠. 우리가 멕시코나 캐나다는 금년에 이대로 25% 가면 마이너스 한 작게는 4%, 5%에서 많게는 7, 8% 정도 만의 성장을 할 것 같은데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죠. 이렇게 때렸을 때 결국은 ex-USA 국가들의 경제가 상당 부분 안 좋아지면서 결국은 미국의 IT 기업들의 디맨드도 확 줄어들 여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 기업들 서플라이 체인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제, 이게 결국 미국 경제에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주식 사이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현재 미국 기업들의 금년 EPS 성장률이 한 10에서 한 13% 포커스 나오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진짜로 그런 것들을 미리 반영해서 지금 시장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공급망을 그래서 조금 이제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미국 기업들한테서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도에서 생산량 거기다 이게 몰아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 보여요. 말씀 주신 대로. 베트남이라던가 인도, 그리고 멕시코 이런 국가들이 대체 공급처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게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이 그 전략적인 경쟁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나름 축적된 기술, 이미 중국이 IT 부분 기술이 많잖아요. 기술과 그리고 숙련된 노동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잘 갖춰진 인프라. 그런데 요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나라는 지금 말씀 주신 나라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갈 수는 있겠지만은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일정 부분 굉장히 생각보다 코스트도 많이 오르고 그게
쉽게 못 옮길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글쎄요,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게 중국의 글로벌 시장이 차지하는 상대적 경쟁력을 과연 방금 언급한 나라가 장기적으로 메이크업이 가능하겠지만은 단기간 1, 2년 안에 그 중국의 경쟁력을 가진 나라를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결국은 해당하는 기업들은 그만큼 더 많은 출혈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미국에서 계속 이렇게 디커플링을 의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중국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와요. 강경하게. 그렇죠. 네. 중국이 말을 하는 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내년 말에 있는 중간 선거까지밖에 시간이 없는 거고 시진핑은 훨 더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진핑이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제가 미디어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달라요. 둘 다 못 이긴다. 둘 다 못 이긴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중국의 인민의 수령이에요. 표현이 그런데 네. 제가 시진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일까? 국민의 불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최근에 조금 잊었지만은 사실 중국은 이미 수년간 굉장히 디플레이션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금리 계속 떨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중국이 디플레이션 빠지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거는 중국 국채금리 한번 보십시오. 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금 더 났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굳이 뭐 부동산 얘기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이런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은 중국이 최근에 한 2, 3년간 수출 드라이브를 했어요. 네. 수출 드라이브를 해서 실제로 제가 정확지는 않습니다만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한 14%, 15%까지 수출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한 17, 18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내수 부진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시진핑이 좀 뼈 아픈 게 지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지난 2, 3년간의 수출이 확대된 게 미국 덕택이거든요. 미국 경제가 워낙 좋았으니까 다른 나라는 다 안 좋고 미국 경제인데 그 부분을 다시 내리고 오히려 더 이렇게 충격을 주는 상황이.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제품의 가장 큰 수요처가 디맨드가 미국인데 미국이 지금 수요를 확 줄이게 하는 전략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실업률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중국이 이미 생산 시설 대비해서 디맨드가 너무 작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국은 이 디맨드를 수요를 더 줄이게 되면 결국 생산 시설 대비해서 디맨드 너무 작으면 결국은 기업에 대량 해고를 해야 돼요. 네. 대량 해고를 하게 되면은 해고를 하면 사회가 불안정해지죠. 그렇죠. 이게 시진핑이 가장 불편한 지점, 어려운 지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너무 많이 해고가 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1기 트럼프 정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마켓쉐어, 그러니까 미국이 그 관세에 따라서 잃어버린 걸 위안화 절약하드라든지 또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미국 마켓쉐어를 유지하는 정책이었지만 아마도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에 트럼프가 세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전략은 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 기업들한테 직접 지원, 즉 뭐냐면은 이 생산 시설, 즉 수출 기업들의 고용 이런 거를 최대한 유지해 주게 지금 서포트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세금 환급이라든지 또는 위안화 절약할해서 미국에 수출 못한 줄어든 거를 다른 나라 제3국에서 올리는 이런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이 수출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 못해서 했던 어떤 디맨드 감소를 최대한 메이크업을 해서 해고를 최대한 하지 않게 네. 지원할 건데 근데 힘이 붙일 것 같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러면 결국은 해고가 더 많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면은 우리 언뜻 봐서 이런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수출을 못하는 거를 메이크업 하려고 하면 위안화를 확 절하해서 제3국에 가서 수출 경쟁력을 만들어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닌데 그 또한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중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또는 국내 자본가의 자본. 근데 네. 만약에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하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냐면 캐피탈 아웃플로우가 발생해요.
들어와 있는 자금 해외로 빠져요. 그러면 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 절하는 하긴 하되 약간 영어로 이제 moderate 좀 제한적으로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은 여전히 조금은 해소되겠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해고가 많이 좀 커질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해고가 커지는 게 사실은 결국 인민들의 소유 사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짧게는 괜찮지만 추세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시진핑도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뭐 앞에서는 굉장히 뭐 양보 없고 트럼프와 통화 없다 하지만 오늘 또 제가 저 자료 보니까 밑에서 물밑 작업해서 뭐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둘 다 이대로 가면은 둘 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밑에서 어느 선에서는 절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 내수 비중이 중국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수를 좀 부양을 시키려고. 그래서 다른 나라 대비해서 이 내수의 비중이 좀 작으니까 이거를 더 키워가지고 남들보다 더 버틸 여력을 좀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좀 이야기들도 하기는 하거든요. 일각에서는. 근데 이제 그 정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해외 쪽이 어려우면은 우리 내수가 크면은 사실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중국은 내수가 너무 작아요. 아까 말 38%인데 내수는 어느 날 갑자기 빵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수가 커지면은 여러 가지 국민한테 혜택 보여서 하는 거지만 오히려 중국의 그러니까 글로벌 어떤 그 전문가들은 중국의 내수가 약한 게 미국 대비한 결정적 약점이라는 거. 미국의 거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내수가. 네. 그러니까 중국은 38%, 미국은 67%니까. 그래서 내수가 약한 게 지금 중국에 그러니까 내수가 뭐 갑자기 우리가 좋아지지 않을 거잖아요. 먹고 살기가 좋아야 커지는 거니까. 그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위안화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원달러 환율도 그쵸. 최근에 좀 긴장감이 네. 좀 흐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관세 이슈를 감안을 할 때 원달러 환율에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제가 우리가 보통 이제 US exceptional 리짐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ex-USA 국가들의 통화 강세로 간다, 유로화 강세로 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최근에 그거에 어떤 밴드 웨건 효과로 원화도 일시로 강세로 좀 갔었죠. 근데 이제 제가 자문사를 하니까 전 1400원 초반 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환전이 되냐고 마 대표. 저는 yes. 환전하셔도 됩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일단 한번 말씀 좀 드려보죠. 네. 일단은 한국 원달러의 페어 밸류, 적정 가치가 정답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 갖고 계산을 해보면은 1380원 내지 1370원이 페어 밸류가 나오고요. 두 번째, purchasing price parity,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서를 PPT로 계산하면 1320원 정도가 원달러 적정 가치로 나옵니다. 그러면 1320원이요? 네. 네. 그러면 현재 뭐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한 중간점이 한 1350원 정도 되는데 그럼 1350원 대비 이제 적정 가치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현재 환율이 위에 와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수 부진이라든지 또 해외 쪽에는 또 우리가 트럼프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여러 어려움 때문에 이 레벨 위에 와 있는데 이게 다 사라진다는 가정을 했을 때 1350원 정도이죠. 그러면 1400원 초반대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부담 있는 레벨도 아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단은 우리가 한번 본다고 하면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가 언제 그 이슈가 다 사라질 거냐 했을 때 정답은 없지만은 일기 트럼프 관세도 2년 걸렸어요. 네. 그 이슈가 다 사라질 때까지 2년 걸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1년 정도 본다고 하면 이게 계속 일정 부분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 연말 대비해서 설령 절충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게 높게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위안화 절하라는 게 한국의 워낙 강세를 어렵게 하는 이유다. 달러 대비해서. 왜냐하면 두 가지죠. 우리가 중국 위안화가 만약에 일정 부분 절하된다고 했을 때 한국과 중국의 기업이 제3국에서 경쟁을 할 때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니까 성장률의 일정 부분 네거티브에 가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가 원달러 환율과 달러 위안화 환율은 콜레이션 상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앞으로 달러 대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데 원화만 달러 대 강세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못 받아들이죠. 물론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과 위안화 움직임과 원화의 움직임이 상당 부분 좀 같이 움직이는 효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위안화가 점진적으로 좀 약세가 예상이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화가 좀 약세 국면, 현재보다는 좀 약세로 당기는 효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1,400원대 한 중반 정도는 당분간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직 시장에서는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주식시장, 채권시장, 크레딧 시장 모두 다 아직 미국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얘기도 좀 얘는 기니까 아무튼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 만에 하나 미국의 경기 리세션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지금 연준이 계속 이렇게 금리를 동결하는 구조를 오래 간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럼 그 기준은 하드 데이터 상으로 그렇죠. 네, 하드 데이터 그렇죠. 네. 하드 데이터 금년 중반 이후부터 하드 데이터 나빠지게 나온다고 하면 리세션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구조적으로 한국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 에셋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또 약세로 갈 영향이 있고 그리고 오케이 뭐 미국이 소프트 랜딩 되고 그리고 관세 이슈도 잘 해결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위안화 크게 약세로 안 가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원화 강세로 갈 요인인데 저한테 이제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마 대표 1350원 정도까지 가는 거는 이 정도에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데 내 뇌리에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지난 5년 전에 즉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원달러 환율의 평균 레인지는 1130원 내지 115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여나 뭐 우리가 새로운 리더십이 국내에 들어오고 트럼프도 정책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미국이 소프트 랜딩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워낙 강세 요인이 작동되고 그래서 너가 말한 대로 1350원은 괜찮은데 혹여나 1200원 초반대나 1100원대 가면 내가 환자손을 너무 크게 입을 여지가 있지 않냐라고 의견 주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답변에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는 견해는 이런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환율이란 게 양국 간의 금리 차이잖아요. 양국 간의 금리 차이인데 지금 보면은 한국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죠. 네. 미국 금리 한 4.3, 한국 금리 10년짜리가 지금 2.5 정도예요. 미국이 고금리, 한국 저금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2010년대 레벨로 1100원대 레벨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 레벨이 역전돼야 된다. 즉 우리 2010년대 곰곰이 생각 보면 한국 금리가 높고 미국 금리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시청자나 구독자님들이 만약에 앞으로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더 낮아지고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가 높을 거라 생각하면은 그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야 여전히 뭐 미국이 높고 한국 낮다 생각하면은 그 1100원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근데 결론은 이제 후자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완전히 바뀌었죠. 네. 미국이 높죠. 즉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앞으로 어느 쪽이 더 걱정스러우세요? 라고 하면 이미 답이 딱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권의 금리가 리버스 역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걱정은 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미국의 고금리 국가, 한국 저금리 국가라고 본다고 하면은 1,300원대가 모든 어떤 이슈들이 클리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레벨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것도 그렇고 채권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장에서 크레딧물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저는 국채를 선호드립니다. 한국을 투자한다고 하면 저는 국채를 좀 투자하라고 말씀드려요. 뭐냐면은 이게 보니까 최근에 크레딧물에 증권사나 이런 데에서 크레딧물을 좀 등급이 높은 채권들을 권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뭐냐면
결국 이런 거죠. 우리가 앞으로 채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토탈 리턴, 총 수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캐리가 있고 두 번째 가격, 캐피탈 게인이나 로스인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앞에 요 캐리, 이자가 중요하다고 보통 얘기하기 때문에 예금보다도 금리가 높고 국채보다 금리 높은 크레딧물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사시는 경향이 있는데 전 반대입니다. 그냥 반대입니다. 그냥. 왜냐하면은 자, 네. 첫 번째 크레딧물. 크레딧물은 몇 가지 핸디캡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연평균에서 한 1% 더 높은 수익이 있을 수 있진 모르겠는데 첫 번째. 지금 기업이 괜찮다고 해도 하더라도 1, 2년 뒤에 괜찮을까? 그 해당하는 기업이? 즉, 그 기업의 이슈. 즉, 한국 경제가 지금 이제 경제가 글로벌 전체가 약간은 다운 사이클인데 기본적으로 다운 사이클에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고 하면 전 크레딧물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디폴트 리스크 우려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네. 물론 이제 증권사나 이런 데에서 당연히 현재 괜찮아 보이는 기업을 권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는 가입할 땐 다 괜찮았어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설령 이 크레딧물이 금리 좀 높다 가정합시다.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디폴트는 안 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을 볼 때 캐리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캐피탈 게인 가격 상승 차익을 포텐셜을 지금은 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국채가 금리가 낮잖아요. 상당히 낮은데 만약에 하느니 금리를 계속 내려야 돼. 경기가 네. 보면 그럼 당연히 국채 금리는 쭉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 국채를 갖고 있는 분은 정확하게 금리 떨어지는 거에 가격이 이만큼 올라갈 것이고 이게 전액 비과세거든요. 그렇게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국채는 경제가 플리즈 나빠지세요라는 관점이거든요. 네. 나빠질수록 시중금 떨어질 것이고 그럼 국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만약 크레딧은 어떻게 될까? 국채 금리 이렇게 떨어지는데 과연 크레딧물도 떨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한국 경제가 그만큼 더 나빠진다는 우려감인 거고 잠재 성장이 더 나빠진다는 거고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국채를 사람들이 더 많이 산다는 거고 국채를 더 많이 산다는 거는 경제 우려감이 더 커진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채권 시장에서는 국채는 안전자산이고 크레딧물은 위험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시중금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나빠지면 이론적으로 잠재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채권을 안 삽니다. 그러면 오히려 중도 매각이 원하는 가격에 원활히 될 수도 없고 네. 두 번째로 가격도 그렇게 안 될 뿐더러 이론적으로 크레딧물은 한국에서 유통시장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레딧물 들어가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가능한 바이홀드 하실 각오하셔야 돼요. 표현이 그런데 예를 들어 앞으로 2, 3년 이렇게 나빠지고 올라간다 가정하면은 2, 3년 동안에 마음이 계속 불편할 거예요. 전전긍긍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주식은 이런 거죠. 주식은 경제 올라가는 거에 딱 맞춰서 투자한다고 하면은 국채는 경제가 나빠지는 거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뭘 하셔야 될지가 클리어합니다. 그러니까 저 계속 얘기지만은 세금 이슈나 세금 네. 이슈가 없고 그리고 전문 투자자라면은 그런 기관이나 법인은 투자하십시오. 크레딧물 리스크를 다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근데 개인들은 전 크레딧물 추천하지 않습니다. 국채하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5월 달에 또 금통위도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방향성이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는 좀 우호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네. 국채 또 사셔서 네. 몇 달 뒤에 또 여기 저 마 대표 나와서 국채 사는데 좀 물렸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수 있거든요. 제가 네. 국채를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주식하고 좀 호흡이 다릅니다. 한국 국채를 사시면 적어도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최소한 보유한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년짜리든 10년짜리든 뭐 30년짜리 국채든 간에 기본적으로 한 2년 정도 보유하고 엑시트한다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뭐냐면은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잠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쇼텀으로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본다고 하면 두 가지 이슈가 시장을 좌우하죠. 첫 번째는 금리가 내려간 쪽 이슈,
BOK 한국은행 금리를 인하할 하겠죠. 아마도 그걸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건 연말까지 3번 25p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8.15 시청자분들은 그러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네. 미국 50bp 금리 인하하니까 미국 국채 이제 투자해 되는구나. 그때 들어가신 분 다 물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물론 미국과 상황은 다르지만은 너무 단기적인 이슈에 몰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현재 한국 국채가 최근 금리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미 어느 정도 금리 인하는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단기에 한국의 금리 인하해야 될 거는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고 네. 반면에 앞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 두세 달 뒤면은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리더십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를 부스트 돌려놓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거고 그러면 생각보다 추경을 많이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추경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국채 발행 물량이 생각보다 더 커질 것이고 국채 발행 물량이 더 커지면은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밀리는 요인이고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죠. 즉 정리를 하면은 지금 한 3개월 정도 본다고 하면은 경제 나빠서 한국은행 금리 인하하는 게 금리 내린 쪽 요인이고 추경을 앞으로 몇 달 뒤에 있을 추경 카드는 금리를 올릴 요인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이렇게 부딪히는 요인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정치적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얼만큼 더 이렇게 추경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건 20조는 추경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거다. 근데 예를 들면 한 50조 이렇게 하면 금리 좀 현재 레벨로도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한 2년 본다고 하면 자 그러면 한국 경제를 돌릴 수 있을까? 추세적인. 한 2년 정도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와서 추경을 세게 한다고 했을 때 한국 경제 이렇게 수년간 밀려 한국이 계속 성장이 둔화되는데 추세로 돌릴 수 있을까? 물론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공약하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글로벌 환경이 쉽지 않고 참고로 작년 11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데이터가 있는데 2035년에 한국 잠재 성장률이 드디어 1% 아래 내려간다고.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잠성의 추세가 장기적으로 1% 아래 떨어질 건데, 그러니까 0. 몇 프로 떨어지는 걸로 봤는데, 이렇게 전망한 이렇게 전망한 대로 성장률이 둔화가 안 되는 요인은 변수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출산율. 학교 출산율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돌아선다. 이럴 때는 우리 예상이 틀릴 수 있다.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첫 번째 그런 요인이 두 번째 한국이 기업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서 한국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스타트업도 하기 좋고 되게 기업 좋은 환경으로 되면 이 잠성을 좀 돌릴 수 있다는 건데 두 가지 모두 다 쉬운 과제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기노업에서는 한국에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예금금리 1%대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앞으로 몇 년 뒤에는 가능한 레벨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그런 두 가지 요인이 단기적으로 충돌하는 요인이고 그거를 여러분 적절하게 투자 전략으로 좀 잘 활용하시면 기노업에서는 한국 국채는 투자 입장에서는 전 세계 국채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원 오브 매력적인 국채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제 뭐 공급망 재편, 환율부터 시작을 해서 관세, 금리, 국채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GB 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쉬운 과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기노업에서는 한국에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예금금리 1%대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앞으로 몇 년 뒤에는 가능한 레벨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그런 두 가지 요인이 단기적으로 충돌하는 요인이고 그거를 여러분 적절하게 투자 전략으로 좀 잘 활용하시면 기노업에서는 한국 국채는 투자 입장에서는 전 세계 국채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원 오브 매력적인 국채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제 뭐 공급망 재편, 환율부터 시작을 해서 관세, 금리, 국채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GB 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